의장님, 저희 방송도 보셨나요? 예, 저랑 굉장히 이제 친한 변희재 대표가 월요일 날 고정 출연하고 있어서 계속 봐왔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 봐주셔가지고. 네. 저도 이렇게 방송에서만 뵙다가 실물로 뵈니까 좀 더 중후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웨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목소리나 풍기는 풍모가 범상치 않다. 최대지 회장님이 알려주신 거와 다르게 굉장히 또 이렇게 인자하신 이런 좀 느낌이 좀 있으셔가지고 아마 또 이렇게 보시는 거랑 또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아까 문 앞에서 조정훈 의원하고도 네. 구면이신가 봐요. 아니 그냥 뭐 초면인 분도 너무 자연스럽게 인사합니다. 아이고 막 이러던데 그게 초면이었군요. 예, 깜빡 속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보도된 내용인데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시죠. 네. 이게 사실은 몰랐어요. 그분이 직접 말해서 알았지. 이달 초에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했는데 그 현장에서 이면택 회장님이 가셨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는 말을 하려고 했더니 그 경호처가 제지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 눈앞에 드러난 사례가 2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두 사례와 유사하게 카이스트 대학생이라든가 뭐 진보당 의원이라든가 똑같게 뭔가 들려서 입틀막된 상태로 나갔다고 네. 본인 사진도 공개를 하셨어요. 네. 자꾸 막아요 입을. 자꾸. 아니 우리 회장님 알고 계셨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그때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그때 의대 증원 2,000명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전체적인 어떤 의료제도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면택 소청과 회장이 현장을 찾아갔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물론 예정이 돼 있지는 않았죠. 뭐 서로 약속이 그랬겠죠. 네. 하지만 그런 소청과 회장이면은 소청과 의사 회장이면 어떤 필수 의료에서도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소아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라 하다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바른 기회를 따로 한 5분이라도 줬어야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근데 그걸 입을 틀어막아서 그렇게 이렇게 격리를 시키고 또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이것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이라 근데 지금 모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것,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런 어떤 방식들이 폭력, 강압, 강권, 협박 이런 식으로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당일에 경기 분당경찰서로 연행이 되셨고 죄목은 퇴거불응죄라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그런 죄목으로 아마도 유사하게 했던 분들도 조사를 다 받으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신 변호사님 그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아니 근데 일단은 국민들을 대하는 아까 자세와 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무슨 반대 이견만 튀어나오면은 마치 두더지 게임할 때 두더지 때려잡듯이 사람의 입을 막고 그리고 이렇게 사지를 들어서 항상 이렇게 끌어내는 모습을 여러 차례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민주주의의 저는 위기다라고 일단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뭐 노조들을 악마화한다거나 예를 들어 그다음에 뭐 사교육 강사들 또 뭐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이제는 의료진까지도 이렇게 좀 악마화 대열에 올려놓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진정으로 뽀개기 대통령이 되려는 거 아니냐. 의료 시장도 뽀개기 뽀개고, 대통령. 네, 국민의힘도 뽀개고, 나라도 뽀개고, 계속 뽀개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지금 의료 대란이 나면은 사실 이건 전 자초한 상황이라고 전 정부가 보는데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너무 좀 무책임하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계속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말까지 했냐면 만약에 이런 집단 파업 사태로 파업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업무 미복귀 사태로 만약에 환자가 불상사가 생기면 법정 최고형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워딩이 나왔고 네. 그러면서 뭐 굉장히 밀어붙이는 분위기 구속 수사까지 운운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들의 이번에 사실 이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이제 내고 그게 집단적인 어떤 의사 표현 방식으로 비치고 있는데 또 의대생들은 휴학을 결의하고 전임의들도 최근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투쟁의 컨트롤 타워 집행부가 있어서 집단적 의결을 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 자연스럽게 거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발적 의사에서 이것은 진료를 중단하거나 파업을 하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어떤 전공의직을 사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리적으로 따져도 상식적으로 따져도 이것을 집단적인 어떤 진료 거부라든지 파업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 또 우리가 민사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바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요즘 저는 보면서 윤석열 정권이 거의 나치당 같아요. 나치당. 나치당이다. 예, 나치의 그 친위대들이 하는 행태 있지 않습니까? 나치 친위대들이 유태인들을 색출하고 잡아가두고 집단 학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또 정적들의 어떤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감시하고 동향을 어떤 그런 행태하고 아주 유사해서 지금 의사들 아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현장에서 또 수련 받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수련 과정에 교육 과정에서 열심히 임하고 진료 열심히 하는 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우리를 이렇게 무슨 공산당 때려잡듯이 간첩 때려잡듯이 하느냐 이런 분노가 말은 못하지만 워낙 강압적으로 나오니까 분노가 현장에서 그리고 학부모님들 제가 지금. 이야기를 저희 들어보니까 엄청난 분노가 지금 조용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감시와 처벌의 문제 네, 말씀하셨는데 듣다 보니까 그 우리 회장님께 주도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박민수 복지부 2차관하고 네. 그리고 조규용 장관인가요? 네. 그 두 분을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셨다고요? 네, 고발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하신 겁니까? 일단은 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수리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수련병원 원장들한테 내렸거든요. 근데 이것은 집단 사직서 수리를 수리를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그 각 수련병원의 인사권에 대한 어떤 법을 넘어선 과도한 침해입니다. 이 자체가 업무 방해로 봤거든요. 업무 방해, 수련병원에 대한 업무 방해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연히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그래서 그 사직서가 들어오면 보통은 사직서가 들어오면 고용자가 합의에 의해서 그래 사직을 허용하겠다. 합의되면 그대로 근로계약 관계가 끝나는 거죠. 종료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련기관의 장에게 어떤 그런 어떤 명령을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당연히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혐의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이제 박민수 복지부 이차관이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말을 했어요. 아마도 브리핑 도중이었던 것 같은데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에 의세라고 합니다. 네. 의세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 한 일은 없다 이랬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런 말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소가 나오잖아요. 것 같은데? 근데 정말로 다시 돌려보면 의세라고 했어요. 네, 실제 발언 의세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보시기에 네. 어떻습니까? 이게 뭐 기저에 있던 심리가 표출된 거니까 아니면 일부 고의가 있는 겁니까 보시기에? 고의가 있다고 보이진 않고요. 아무리 거기 그 기자들이 있는데 복지부 차관이라는 분이 의세라고 표현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평소에 사석에서 그런 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자 붙은 직업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그 보도를 보고 믿을 수가 없어 영상을 봤더니 정말로 명백하게 의세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동료 의사들이 안 그래도 현안에 지금 부글부글하는 와중에 자기들 비하하는 표현을 만나니까 더 불을 붙인 셈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들은 사실은 대한의사협회하고 산하기관에 있는 그 의사들하고 보건복지부 또 각종 산하기관 밀접한 협력 관계가 구축돼 있거든요. 같이 하는 협의체만 수백 개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제대로 운용될 수가 없어요. 국민을 위해서 협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국장, 과장, 사무관까지 다 어떤 협력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구축돼 있고 서로 간에 사실 대화도 하고 관계도 우호적인 관계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 박민수 차관이 하는 걸 보고 아니 저 사람은 제가 그래서 무슨 장관 자리를 저기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한테 장관 자리를 약속을 받았나 너무나 총대를 메고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법률, 그다음에 본인이 무슨 판사도 아닌데 법정에서 무슨 무슨 판결 내리듯이 저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해서 면을 취소시키겠다. 본인이 판사입니까? 그런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지금 제가 말 나올 때마다 지금 다 그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놨어요. 정리하고 계시군요. 네. 그래서
또 한번 2차 고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고발해야겠다. 추가 고발로. 네. 근데 저는 참 이 광경을 이렇게 보면 사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뭐 집권해서 아무것도 못했다, 뭐 힘이 없다 이러지만은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까지 다 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의사 정원 확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뭐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의사 수가 부족하다, 넘친다. 그걸 어떻게 알죠? 이렇게 물어봐야 맞죠. 수도권의 의사가 너무 많다. 지방의 의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맞고 필수 의료과의 의료진이 부족해서 문제다. 내지는 성형외과, 피부과는 의사가 많다. 이렇게 그 과들을 나눠서 의사 수의 부족과 넘침을 말을 해야지 이걸 총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의사는 너무 적어. 늘려야 된다. 그러면 의사 수를 늘리면은 그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를 않고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필수 의료과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수만 늘리면 해결되겠다라는 상당히 좀 국민 이건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조규용 장관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건복지에 대해서 일도 모릅니다. 아 그런가요? 경제관료 출신이에요. 네, 기재부에서 기재부. 평생을 지내신 분인데 의사수의 적정성에 대해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까? 그럼 대통령을 잘 보좌를 해야죠. 근데 이분은 아마 제 추측인데 이주호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다. 교육 관련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마 이분도 똑같이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의학 분업에 대해서 그 공판 검사하신 경력이 있으니까 의료 전문가실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너무 의지하고 가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도 오류 가능성이 있고 일국의 지도자지만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오류에 대해서 민심을 듣고 의료 서비스의 주체인 의사들의 의견을 나서서 수렴을 하는 게 복지부의 일인데 지금은 숫자 딱 정해놓고 그냥 간다. 반발해? 그러면 이제 다 구속할게.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우리 헌정 질서 이후에 헌정 사상에 이런 건 처음이거든요. 좀 윤석열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치 내지는 과거 독재 시대를 연상시키게 하는 국정 운영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지금 이렇게 직무적합성이 떨어지는 장관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이 현안에 대한 좀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의사들이 가진 생각이 뭔지 국민들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의대 정원 문제가 사실은 가장 핵심이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그 회장님 보시기에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부족한 겁니까 아닙니까? 일단 그 판단은요. 어떤 한 개인의 어떤 개인의 어떤 자료 조사 분석 이런 것에 의해서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 인력의 어떤 추계, 크게는 공급 추계하고 수요 추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의사 인력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느 정도로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고 이런 어떤 추계하는 문제는 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느냐? 미국 대표적인 나라, 미국, 네덜란드, 호주 같은 나라는 전문 기구를 만들어놨습니다. 아 별도의 기구를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그 연구 인력들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연구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의사 인력 추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의사 인력을 줄일 것인지 늘릴 것인지 결정하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의과대학의 어떤 재원을 조절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2024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많다 적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고 제가 사실은 2020년 8월달에 문재인 정부하고 이 문제로 대정부 투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어떤 당사자이기도 한데 당시에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대한의사협회하고 정부가 이걸 협의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양측이 무슨 의료인한 협의체에서 만나서 이렇게 300명 하자, 300명 너무 적다, 500명 하자 해서 그럼 400명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그런 어떤 기구를 만들고 그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걸 거버넌스라고 하죠.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양측이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거기에서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번에 2,000명 증원은요 사실 논평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 근거 자체가 박약하다는 말씀이시죠. 근거 자체가 박약한 게 아니라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그냥 일단 그런 어떤 정책
내부 어떤 정무 수석이나 이런 수석 비서관, 비서관들한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한번 던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고 그럼 복지부에서 보고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복지부가 300명에서 한 500명 이 사이 정도가 적합합니다. 그렇게 1차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로 해갖고 국민들한테 뭐가 저기 먹혀들겠느냐. 2,00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의 촉이에요. 아 진짜 촉. 그런 겁니까? 이게 대통령이 상황이? 진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지 대통령실에서 않고는 설명이 안 되죠.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12월 초 제 인터뷰를 보시면 2,000명 이미 확정이 됐다고 제가 한 인터뷰가 있거든요. 아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정보를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아 그래서 윤석열의 혼미한 정신에서 나온 게 2,000명이에요. 아무 근거 없습니다. 뇌피셜이네, 뇌피셜. 네, 그 혼미 이 양반이 술을 자주 마시니까 정신이 혼란한 적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아까 말씀하신 네. 기구는커녕 네. 뭔가 복지부에 보고한 수치도 그보다 네. 한참 미달한 숫자인데 네. 어심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예, 예. 그냥 외쳤고 그거를 복지부는 그냥 받은 거네요. 복지부는 그냥 그대로 해야 되니까 사실 곤혹스럽겠죠. 그러니까 박민수 차관의 다른 실국장, 그 다음에 뭐 과장 누구 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언론들한테 들어보니까 토론회에 나와라, 인터뷰에 응해달라, 거의 응하는 사람이 없대요. 아 지금 정부 관료들 중에서요. 박민수 차관 혼자 다 나서 하고 있다. 제가 요거 말씀은 꼭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의사도 아니고요. 저도 의사들이 많아져서 뭐 진료 편하게 하면 좋죠. 근데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의사도 사람이 합니다. 그럼 사람이 한다라는 것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면은 또 움직이는 이 시장의 조정 기능이 있고 전 보수기 때문에 이 시장의 기능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2,000명 증원은요. 완전히 시장을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의해서 수가가 고정돼 있습니다. 이 수가도 아마 옛날부터 굉장히 고정돼 있어서 지금 수지가 잘 안 맞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격을 통제해놓고 국가가 가격을 통제해놓고 의사의 공급 숫자까지 늘려버리겠다라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의료시장이 더 유지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내외산소라고 하는 필수 의료에는 왜 사람이 안 가느냐? 의사들이 왜 안 가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분들이 그 안에서도 영리가 가능하도록 수가를 만드는 용기를 내셔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거 하나도 아마 안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를 늘려 알아서 갈 거야. 아니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문제는 수가 문제와 왜 의사들이 내외산소라고 하는 필수 의료로 물론 일은 힘들고 고되지만 왜 안 가는지 이 근본적 원인을 가져다가 거기를 고쳐야 의사 숫자가 늘든 적든 글로 가는 건데 지금 엉뚱한 부분에서 숫자를 늘리면은 막연하게 갈 거라는 상당히 그 환상적인 뇌피셜 같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본질을 짚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신 변호사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정도의 문제 인식은 아마도 의사라면 정확히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여당을 뜯어보면 여당에도 의사가 많습니다. 네. 지금 비대위원 중에도 일단 한동훈 비대위만 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지아 을지대 교수 계시죠. 그리고 박은식 그 호남 대한포럼 대표도 비대위원으로 있습니다. 네. 그 두 분 다 의사예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뭐 당연히 그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겠지만 그 조직 논리에 의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겠죠. 방금 뭐 신인규 변호사는 의협 정책이사보다 뭐 아까 보니 영입사라고 분이 반짝반짝거리신 것 같은데 보니까 투쟁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잠깐은. 그 정도의 어떤 그 오랜 그 상당히 그래도 30 후반 뭐 이 정도 40대 50대 됐으면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번 그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 의대 증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란 건 누구나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대 증원 정말 필요하면은 해야죠. 합리적인 근거, 전문적 근거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단번에 1년 만에 3,000명인 의대 정원을 5,000명을 만든다. 이건 우리나라 그냥 의료제도 그냥 망하자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 붕괴 정책이라고 합니다. 의료 붕괴 정책. 네. 그렇군요. 그 말씀 들었는데 오늘 그 한지아 비대위원이 말은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비대위 회의에서 의사들을 자극하고 악마화하는 것은 자제를 해달라. 그 전국의 모든 전공의를 구속하고 형사처벌한들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바로 바통을 이어받은 마이크를 잡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료계 파업 사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환자를 두고 의료 현장을 집단적으로 떠나는 것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실 전직 법무부 장관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이제 경찰청장이 직접 연단에 서서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또 말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런 정부의 대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기 그 환자 생명권, 환자를 두고 진료 현장을 이제 떠났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죠. 하지만 그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경무에 시달리면서 교육도 받고 진료를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왜 그 현장을 멀쩡한 전공의들이 떠나겠습니까? 왜 떠났습니까? 바로 너무나 무분별한 어떤 합리적 근거조차 다 하나도 없는 무분별한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을 대통령이 갑자기 내놨기 때문에 우린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진료 환경, 이런 어떤 교육 환경에서는 의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전문의를 취득하는 게 의미가 없다 해서 사직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과관계를 따질 때 전공의가 진료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환자 생명권이 위협받는다. 이게 원인입니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 윤석열 정부에서 2,000명 무리한 증원, 우리나라 의료를 붕괴시켜버릴 정책을 제시를 한 것이 원인입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이 무분별한 정책 강행이 원인인 것이거든요. 인간관계에 따르면 그렇다는 국민의 거죠.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강행이라는 것이죠. 저도 조금 더 네. 보강하면 그렇게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위원장이 사람의 생명과 그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한 번도 안 만납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보건권을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도 낼름낼름 뿌립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이 소중했으면 앞에 정책들을 하지 말았어야 되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가서 이태원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2,000명으로 던져놓고 마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그 기득권에 대한 저항, 그런 거에 대한 불만, 이걸 이용해가지고 본인들이 정치적 이익을 지금 받아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국민들께서 이 의대 정원 이슈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아는 겁니다. 결국 저도 한 명의 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좀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저만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동일하게 다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의료 시장이 더 건강하게,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분들에게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가 다 제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국가가 할 일인데 이런 식으로 의료 서비스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국민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완전히 엉뚱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사들이 의사 증원에 대해서 아예 다 지금 반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열어놓고 대화를 하고 지금 당장 총선 이전까지 증원 이거 결정 안 하면은 누가 뭐 죽는 게 아니잖아요. 차분하게 좀 논의의 구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늘리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합리적인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달리는 이유는 회장님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차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처음에 나온 게 작년 그 강서구청장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김태우 후보라는 사람을 우리가 순리에 의해서 본다면은 김태우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됐거든요. 무리한 후보를 공천해서 17%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는 상당히 큰 어떤 굉장히 어떤 굉장히 큰 당혹감을 느꼈죠. 그러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이 정무 이쪽 라인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건드려 보자. 이게 처음으로 나온 시기가 딱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기점으로 예. 그래서 국면 전환용으로 처음에 나왔다.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를 얘기하죠. 두 번째는 국면 전환용으로 제시를 해 보니까 국민들한테 반응이 괜찮아요. 예. 여론조사 찬성이 높게 나오죠.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괜찮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의료계의 반응을 봤는데 제가 투쟁위원장으로 작년 12월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워낙 그렇죠. 예, 들어가 어려운 있었죠. 상황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의사들, 특히 이제 영남 쪽 의사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최대집 저 사람이 들어왔다가 정권 퇴진 운동을 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용산하고 국힘에서 그렇게 거기다가 영남 압박을 행사한 거군요. 만나고 얘기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빨리 몰아내라. 그래서 이제 저를 몰아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직접 1,000명, 1,500명, 2,000명에서 많이 어떤 저울질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윤석열의 제안대로 2,000명을 제시를 했는데 또 의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컨트롤 타워도 없이 이제 자발적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막 탄압하는 기조로 가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오르고 있어요. 아 이거 괜찮은데 이게 총선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면 전환용으로 시작됐고 그리고 총선용으로서 이게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총선까지는 이 강경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갈 거고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의료와 그다음에 의사 인력의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거든요. 다른 정권들도 이 정도까지 심하게는 안 했지만 과거 여러 정권들이 그런 일들을 여러 번 사실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잘못.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를 풀어야 되고, 제가 정권 퇴진 운동을 의사와 국민들이 함께 손잡고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회장님 말씀 주시면 죄송한데 사실 신인규 변호사가 네. 차후 일정이 있어요. 먼저 좀 보내드리고 예, 예. 오 회장님하고 마저 토크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변장 감사합니다. 네. 정책이사. 아니 뭔가 지금 영입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눈이 초롱초롱 빛나시는 게. 그 이제 의대 정원 문제 그리고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문제를 얘기를 해봤는데 좀 이제 화제를 달리해서 예, 우리 예. 회장님이 말씀 보면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세요. 네,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안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사실 아까 뭐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이니까 굉장히 편하게 오셨어. 얼굴에도 뭐 해피해요 보니까 지금 상황이. 예, 그런 것 민주당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우당탕당 시끄러웠습니다. 네, 네. 뭐 대표를 향한 비난이 막 쏟아졌고요 의원들 사이에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요란한 수레가 돼 있는 모양새예요. 공천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정권의 실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기인한 교체론에 불구하고 재미를 못 보는 상황입니다. 네. 그 2012년 총선 뭐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좀 민주당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제가 이번에 그 한 2, 3주 만에 민주당이 급속하게 거의 붕괴하는 수준으로까지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이렇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뭘 정책을 잘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잘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또 국민의힘이 뭘 잘하고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여기는 그대로 어떤 잘못된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는 어디 숨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 방어, 형사 재판 방어 이 큰 목적. 두 번째는 자기 친위 세력들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 집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정하고 어떤 공정성이 가장 핵심인 공천이 완전히 지금 사천 형태로 되고 있다. 사천 형태로 되고 여론조사 자체가 그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정말 중요한데 여론조사의 왜곡 조작 문제까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죠. 제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친위 세력을 국회에서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 그리고 저는 심지어 그런 어떤 의심이 들기까지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을 의도적으로 패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의도적으로 패배한다. 예, 그래서 차라리 소수 야당으로 남아 있는 게 다음 대선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이런 어떤 민주당의 어떤 국힘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본인의 어떤 형사 재판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것까지 아닌가 하는 정도로 의심을 의구심이 해봤습니다. 들 정도로 너무 이상하다 지금 상황 자체가. 공천이 이런 식으로 야당 공천이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는 윤석열 대통령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부정평가 지수가 그 정도 되죠. 예, 그리고 그것을 극도로 사실 싫어하고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어떤 정책이든 70% 80%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 여론 조사에서는 이제 그 정도가 실제로 80% 이상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시대 정신은 적어도 야당이 취해야 될 그런 어떤 입장은 최소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연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심판해야 된다.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네, 있습니다. 한 칸 더 나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들을 완전히 바로 잡아놔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그런 목표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라는 총선에 분명한 어떤 큰 어떤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표 자체가 없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어떤 형사재판 방어, 친위 세력 구축 이런 몇 가지 어떤 극히 어떤 사적인 어떤 이득, 특정 정파에 그것을 위주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실제로 호남에 이제 그 근거지를 가지고 계시기도 하죠. 예. 네, 어떤 측면에서 호남 유권자들 이탈이 일어났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일단은 호남 유권자들이 지금 광주, 전남, 전북 호남 유권자들이 가장 바라는 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탄핵을 바라는 국민도 많아요. 조기 퇴진을 바라는 국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난 전주 보궐선거에서는 13%인가 그 정도를 얻었다면 아무 지명도도 없는 분이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을 그리고 비판도 아주 강도 높은 비판, 그다음에 정책 수정, 정책 변경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철을 해내지 못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계속해서 변변한 어떤 계속 공격만 받고 있잖아요. 사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정말 야당 대표, 일야당 대표를 그렇게 그 질낮은 언어와 네, 어떤, 모멸적으로 지금 언사를 하고 있죠. 정말 그 품격이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언행을 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방어, 공격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도 정말 깊이 있는 비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재명 대표 자체가 하지 못하고 있고 자꾸 겸허해야 된다, 민생을 챙겨야 된다. 그건 저기 야당 대표가 지금 현 시국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호남에서 실제로 비공개 여론조사들을 제가 몇 개 자료를 봤는데 한 2개 정도 봤는데 굉장히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군요. 폭락을 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다는 예, 예. 말씀이신 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여론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어제 뭐 당의 원로들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혹은 심지어 한 칸 더 나가서 이선 후퇴를 하라고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퇴할 거면 매일매일 사퇴하라는 거다. 예. 이렇게 강력하게 선을 그었어요. 예. 뭐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앞으로 향후 22대 국회 그 다음에 22대 국회 이후 남은 3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나리오와 전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퇴진을 해야죠, 사퇴를 해야죠.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하루빨리 운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 지금 윤석열 정권 퇴진을 바라는 연합 세력이 지금 구축이 돼 있거든요. 이 연합 세력들도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민주당 현재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계속 고집을 피우면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고립을 시키고 네.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야당을 창당을 해서 이 야당에서 정국 후보를 내고 비례정당까지 이렇게 다 해야 될 상황인데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 내에서 정말 민주당 선거 승리를 원하고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바란다면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또 그것을 바라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처방일지라도 이재명 예, 대표가 이선을 후퇴하는 것이 지금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살 길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하고도 좀 가까우신 편이죠.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 이제 안규배 그 전략공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당의 전략공천을 총괄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추미애 전 장관, 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을 이제 열거하면서 그 3인방 트로이카가 뭔가 이제 수도권 선거라든가 이렇게 활력을 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공천이 뭐 이런 식의 예고했는데 뭐 그런 정도 처방으로는 사퇴 변경이 없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을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떤 지명도가 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을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든지 또 뭐 다른 이유로 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얻는 분들을 영입을 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대로 써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비명 행사라는 말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어떤 비명계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말 그대로 말살한 식의 자객공천으로 가겠다. 자기 편의 자객공천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 지명도 있는 의원들을 여자 의원들을 쓴다면은 그 하나가 어떤 그 반향도 일으키지 못하고요. 나름대로 앞으로 미래가 나름대로 촉망받는 그런 정치인들이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미래도 아주 좋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의힘은 웃는 낯이 좀 많이 보여요. 이제 뭔가 선거를 아직 48일이나 남겼지만은 뭔가 민주당이 처지면서 본인들의 상승세라는 걸 피부로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연예인들이 사실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운동선수나.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이천수 선수 아시죠? 이천수 선수가 원희룡 장관하고 출근길에 유세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계양을 선거 때 이재명 대표랑 맞붙는 분이죠. 이렇게 일합을 겨루게 될 텐데 뭐 새벽 출근길 인사를 동행을 했고
뭔가 지지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신호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튼 저기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의 그 물러날 기세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민감하게 어떤 그 감지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일찍 더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정치 세력들한테 그런 우호적인 그런 의사 표현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개항을 지지율 현재 수치를 놓고 보면 충분히 원희룡 의원이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보이십니까? 네, 예. 네. 더군다나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그 지역에 워낙 그 지역의 그 기반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전착해 계시죠.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명시적으로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적대적인 그런 어떤 사실은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맞거든요. 이재명 대표 측이. 그렇게 되면 송영길 대표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 조직에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해서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위험한 사태가 올 수 있다. 있다고 봅니다. 예. 그의 반면에 지금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뭐 갤럽이라든가 이런 조사에 끼지 못하지만 일부 조사를 언론사들이 한 조사를 보면 조국 신당의 그런 정당 지지율이 특히 비례전탁 성택 측면에 있어가지고 네. 거의 뭐 10% 가까이 나오는 조사도 있어요. 네. 뭔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인기도는 뭔가 조금씩 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국 신당의 그런 그 상향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그분이 어떤 정치계에서 무슨 어떤 조직 기반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광고병 기반 그 일부 세력들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대표자로 내세워서 당을 창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간에 정당을 창당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고 곧 창당하겠죠. 그리고 그것도 결국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사당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내부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흐름 중도층에서 사실 조국 신당이 지지를 받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직도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그런 어떤 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수에서는 정말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중도 측에서도 입시 관련돼서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결국 민주당 지지자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다. 예.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사실은 의사라는 집단을 우리 국민들이 그냥 가족이 있다거나 친구가 있다고 좀 알지만 그냥 그 집단을 뭔가 뭉뚱그려 생각할 때는 정치적 인식틀로만 보면 약간 보수 성향이라는 판단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보수 성향이 아니라요. 거의 많이 보수적이죠. 예, 대단히 보수적이죠. 대단히 보수적이죠. 90% 정도가 최근에 저희 내부적인 여론조사가 의협에서 있었는데 90%가 자기를 보수라 규정하는군요.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지했습니다. 지지했다. 네. 근데 이제 의사 수가 지금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대한의사협회에 등록된 회원 수가 14만 정도 되는데 14만. 적지 않은 수 경찰보다 많네요. 예, 실제로 활동한 의사 수는 10만이 조금 넘습니다. 10만이 정도 넘고 등록 의사 수가 그렇다는 예, 거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아니, 그러면 사실은 경찰 공무원 수보다 거의 많거나 진배 없는 셈인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수도 이익 집단이지만 뭔가 좀 표수가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집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통 이제 그 조금 의견들이 좀 전국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돼 있을 때는 좀 의견들이 다양하게 정책에 따라 나뉠 수 있는데 그래서 작게는 한 50만 표 보고 있고요. 의사협회에서는 가족까지 포함해서 예, 결집을 다 하게 되면 또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 사회에서는 사실은 영향력이 주변에 있죠. 상당한 어떤 오피니언 리더로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좀 크게 잡으면 100만 표까지는 보고 있죠. 그럼 100만 표라면은 네. 사실은 그게 국민적 여론이 어떻든 간에 뭔가 굉장히 큰 표인데 그럼 90%가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본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이번 의대정원 사태는 강대강으로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 아마 총선 때까지 실타래가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여요. 예. 그러면 그 표심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여론조사를 그 전에 이 2,000명 증원 발표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했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의대 정원이 이루어질 경우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가 8% 나왔습니다. 8%. 아, 8%요? 90%에서 8%. 아, 그게 언제 한 조사입니까? 불과 발표되기 한 몇 주 전에 했었죠. 그러니까 1월 말 한 2월 초쯤 됐어요. 1월 말 2월 초에 했을 때 1월 정도에 됐을 거예요. 1월 정도 했을 때 예. 그거는 공개된 숫자인가요?
의협신문에 아마 저희 의협 내부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의협신문에 관련 기사가 간단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났지만 뭔가 아마 정당 지지에 민감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대서특필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내부적인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이채명 지금 발표하고 나서 제가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가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맞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결집된 표가 민주당도 아주 싫어합니다. 이 의사 집단이. 그래서 과연 민주당으로 갈 것인가? 그건 좀 의문스러운데. 그래서 뭔가 지금 막 우리를 대변해 줄 만한 세력을 찾고 있다. 찾고 있는 그런 모색하고 있는 측면이 커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 중에는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권퇴진당이라는 거를 그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하신 거죠. 이번에 공식적으로 선거에 입후보를 하십니까? 창당준비위원회를 다음 주까지 이제 선관위에 등록해서 구성을 할 것이고요. 어떤 방식이 됐든 가급적이면 이 정권퇴진 우리 연합 세력이 일정한 어떤 플랫폼 정당을 구성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해서 이번 총선에 참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게 혹시 의사협회 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전직이지만 대표성이 있는 분인데 의사들이 아까 선택지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사실은 선택 가능성이 생각보다 지금 상황으로 낮아 보입니다. 그럼 대한 세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정당이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좀 관측을 하십니까? 그 표가 어느 쪽으로 할 수 그래서 있다고? 개혁신당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개혁신당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꽤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당을 총선에서 지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 못한 분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사들의 비례정당을 빨리 창당하자. 의사 비례정당을 그런 제안도 나왔고 제가 그런 제안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저는 국민을 위한 어떤 대중정당, 국민정당을 창당해서 정치인으로서 나서서 의료 정책 문제를 다뤄야지. 제가 무슨 의사협회장을 했을 때는 제 책무였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운동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제가 국민의 권익이 최우선이지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이 최우선인 것은 아니죠. 물론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니 그렇게 됐을 때는? 아닙니다. 저는 역효과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의사협회 회장을 했을 때나 나왔을 때나 저는 의료 정책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입장을 정할 때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의사들의 약탈적 권익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약탈적 권익운동이란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빼앗거나 다른 직역의 권익을 빼앗아서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약탈적 권익운동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걸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익운동,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 확보를 위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 확보가 돼야 된다. 궁극적으로 환자. 그런 입장에서 의료 정책에 대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제가 협회 회장을 했거나 끝나고 나왔거나 제 입장이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저 사람은 특수한 의사들 이익을 그렇게 대변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오해하시는 분도 많겠죠. 그렇게 많은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의대 증원을 2,000명 하는 것도 이렇게 되면 의료가 붕괴되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제가 이제 의사생활 25년 했고 정책운동도 의사협회 회장을 하면서 오랫동안 해왔는데 너무나 눈에 후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훤히 보이는 사람이 그걸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고 막을 건 막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마도 우리 회장님을 사람들이 아직도 의협 회장이라고 알고 있는 거 아마 그 인상적인 장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019년에 단식하셨죠. 그때 하다가 이제 8일인가요? 9일인가 하시다가 이렇게 하다 쓰러지셔가지고 후송되는 모습. 하여튼 그게 좀 약간 눈앞에 생생한데 그때도 문제가 비슷했습니까? 의대 정원 문제였습니까? 그때는 의대 정원 문제가 아니었고요. 제가 그때는 이제 큰 이슈가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시키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그리고 의사들도 동의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그래서 제가 진찰료 30% 인상을 복지부에 제시하면서 그걸 이제 조건으로 내걸고 단식을 했죠. 진찰료 30% 인상. 그게 저도 사실 이번에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포인트를 정확히는 모르고 있지만 진찰료를 올려놔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지역이라든가 아까 필수 의료 영역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일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진찰료가 인상돼야 이제 30% 이상으로는 이제 소아과나 뭐 이런 소청과나 이런 데는 병원 유지를 이제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렇게라도 인상을 해두면 어떤
앞으로 더 인상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의료 현장의 큰 문제 하나가 불필요한 비급여가 상당히 많아요. 아, 불필요한 비급여가 많다. 불필요한 비급여. 왜냐? 건강보험 수가가 낮기 때문에 비급여에 의존해서 수익을 남기고 병원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진찰료가 정상화되면 이 비급여를 의사들이 의도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처방이나 이런 것도 좀 약간 엄밀하게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진찰료가 올라가면 의료 질이란 건요. 결국 의사가 환자한테 할애한 시간에 비례합니다. 5분 진료한 거하고 10분 진료한 거, 10분 진료한 게 정확하게 거의 모든 연구에서 의료 질, 환자의 만족도, 정확한 진단과 높아진다는 거죠.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찰료가 올라가면 당연히 더 적은 환자를 봐도 되니까 일정한 수입을 만드는데 의료 질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또 욕을 얼마나 제가 먹었는지 30%돈 올려달라고 저기 바꾼 거 앉아 있다고 그래서 아니 욕을 근데 정말 이거 많이 나오신다고 먹었죠. 하니까 네, 네. 그 의료계에 계신 분인데 이거 네. 한번 여쭤봐 달라고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 단식을 해보셨잖아요. 예, 정말 힘들었죠. 예,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 물 한 잔 안 드셨어요 당시에? 아니 물은 마셨죠. 물은 마시고 필수적인 물은 마시고 물하고 소금 소금 먹었죠. 드시고.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해보셨으니까 또 의사시잖아요. 예, 예, 그 정치인들이 단식 참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행태들을 다 보셨을 거잖아요. 예, 예. 혹시 진짜 단식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분이 되시는지 좀 여쭤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구분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됩니까? 일단은 오래 하지 못합니다. 오래 하지 못하고 10일 이상 버틴 거 약간 의심해 봐야 돼요. 일단은 한 2주 이상 가면서 앉아 있다든지 걸어 다닌다든지 뭐 아, 이렇게 2주 이상 단식을 했는데 앉아 있다든지 걸어 다닌다든지 말 목소리가 말 그대로 이제 좀 상당히 힘이 있는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그 단식할 때 먹는 블록이 또 있거든요. 블록이요? 블록이 이게 건조시킨 동결 건조시킨 블록이 나와요. 아, 단식할 때 쓰는 필수 영양소하고 들어간 전해질 이런 게 있습니다. 단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별도의 그런 의약품도 있는 겁니까? 의약품이 식품으로 식품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먹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 저는 그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왜냐 실제 음식을 뭐 이제 우리가 씹어서 섭취해서 드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그 단식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식해버린 분 예전 황교안 대표 미래통합당. 아, 그렇죠. 그분은 또 날씨도 추운데 그 저기 청와대 그 앞에서 저기 단식했는데 제가 저렇게 단식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또 뭐 몇 번 뵌 적도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도 한번 가봤었죠.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실신 의식이 이제 블랙아웃이 됐나요? 의식이 그때 소실돼 버렸습니다. 의식이 상실돼서 세브란스 당시에 응급실로 실려가고 상당히 위험했었죠. 아, 그럼 황교안 대표는 정말로 진짜 말 그대로 단식을 했네요. 그 물하고 저기 소금만 드시고 추운 또 환경에서 단식을 하니까 몸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의사들의 투쟁 사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우리 회장님 같은 인상적인 장면을 뭐 연출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뭔가 극적으로 이제 하시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논쟁을 느끼는 심각성에 비해서 지금 의협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절박하다는 느낌을 솔직히 좀 안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협 비대위에 대해서는 계속 쓴소리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투쟁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전공의들을 어떤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제가 계속 그런 주문도 하고 비판의 목소리도 이제 많이 내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의협 비대위 집행부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문제는요. 제가 그 작년 12월달에 투쟁위원장을 맡고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쭉 드렸는데. 이번 사건은 정말로 1,500명, 2,000명을 정부가 발표하게 되면 의협의 손을 떠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의협의 손을 떠난다. 의협, 대한의사협회의 손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떠난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대한의사협회가 이 투쟁을 주도할 수도 없고 나중에 정부하고 협상 파트너로서 기능을 못한다.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군요. 여전히 그러면 의협에서는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로 집행력 있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조심하는 분들이 있는 거네요. 실제로 어떤 집행력 있는 어떤 행동을 할 게 없습니다. 결국 의협이 지금 취할 수 있는 게 개원이들의 집단 유진 요걸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개원이들은 개인 사업자, 경제 활동, 영리 활동을 취하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금 전공이나 전임 이런 어떤 수련 중에 있는 의사들 또 이제 우리가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의사들하고 좀 입장이 틀려요. 그걸 중단하는 것 자체가 그 경제 활동을 중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 의약분업 사례를 보면 개원이 집단 유진율 파업률이 90%까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 그 2000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2000년도. 그때. 그때는 이제 의약분업이란 것 자체가 개원이들의 수입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줬기 때문에. 줄이는 문제였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어떤 당면한 너무나 먹고 사는 심각한, 생계 문제였죠. 현안 그러니까. 현안 네.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는데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이를 중심으로 실제 현실이 16개 시도의사회하고 개원이를 중심으로 한 단체이기 때문에 개원이가 이번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지금 젊은 의사들 전공의 전임 의대생들이 특정 투쟁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이라는 형태, 휴학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한꺼번에 한꺼번에 중단시킬 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료계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집단적인 저항을 하더라도 이런 방식의 저항이 가장 사회적으로는 사실 큰 피해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투쟁을 주도하는 집행부가 있어서 정부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어떤 회원 총투표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받아들이자 해서 여기에서 그만두자 해서 이게 일치 단결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그렇지, 일치 상황 단결된 자체가 아닌 거네요. 상황이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그 굉장히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아마 갈 수밖에 없을 거고 이건 몇 개월 동안 계속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지게 할 거고 그리고 어떤 상당히 어떤 큰 사회적 피해를 끼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아니 그리고 네. 이것도 지금 그 우리 구독자들의 질문인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목포 3대 천재설이 있다는데 우리 최대집 회장님도 3대 천재 중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대 천재가 최대집, 천정배. 근데 한 명 누구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십니까? 한 명 누군지? 그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목포 출신으로 굉장히 이제 그 우리 시인으로서 저기 그 김지하 선생 있지 않습니까? 아, 김지하 선생이 네, 3대 네, 천재 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김지하 선생이 목포에서는 이제 워낙 그 유명했었죠. 네. 아, 그렇군요. 뭐 전 김대중 대통령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김대중 보니까 대통령 신한 하이도입니다. 아, 진짜 아이돌이. 아, 그렇죠. 지역구가 목포인 거지. 목포에서- 출생지가 목포는 네, 아니니까. 목포에서 목포 상업고등학교 나오고 뭐 네. 하셨지만 그래서 했지 네, 착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좀 여쭤보면 댓글에 이제 이런 평가가 있다 그래요. 우리 최대집 회장님은 너무 청렴해서 돈은 못 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오해입니까 이게? 아니 제가 경제활동을 시작한 지 의사생활은 지금 25년 됐고요. 경제활동 시작한 지는 한 그때 거의 비슷한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뭐 병원이 안 된 적도 거의 없었고 또 이제 아, 그래요? 월급 받은 의사로 일할 때도 뭐 제가 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적도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제 사회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하다 예, 보니까 그때. 지금은 유튜브에서 어떤 또 후원 시스템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그 중심적으로 가장 많이 활동할 때는 그런 후원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래 제가 벌어서 다 쓴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정 상황이 그래서 안 좋아져 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어려워진 거고 지금도 이제 병원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은 제가 네. 제 개인 병원을 제가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친한 후배 병원에서 제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근무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진료는 언제 하고 사회 활동 언제 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사회 활동 사실 이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간에 시간을 많이 제가 그 확보를 해놨고 네. 주로 야간 진료, 아, 야간 진료 네. 위주로 하시는 거군요. 야간 진료 위주로 제가 일주일에 오래 시간을 많이 진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치 활동 하신다고 하니까 그 변희재 대표 저희 이제 월요일만 출연하고 있는데 2년 네. 전부터 우리 최대집 회장이 대통령감이라고 이렇게 주변에 설파하고 다닌다는데 그럴 때마다 좀 충고해 주시는 거 있습니까 혹시? 아니 뭐 저는 제가 처음부터 저기 현실 정치를 시작할 때 뭐 그게 원래 제 계획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거의 자기들 대선 후보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어떤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길래 이건 잘못됐다, 너무나 잘못됐다. 이건 완전 사회 병리 현상이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양심상 그때 사실 대선 후보로 갑자기 나오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사실 뭐 저 사람 동키호테가 아니냐, 뭐 어떻게 저는 이상한 행동을 하냐 갑자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걸 모르고 한 건 아니거든요.
다 어떤 그 단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국회의원 1선, 2선을 하고 그다음에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20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선관위에 7개월 동안 실제 대선을 치러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나름대로 그 저희 한 5사람 정도 데리고 사무실로 실제 대선을 치러보니까 선관위에서 자료 설명에 다 하고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정치관계 3법 그런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하면서 대선을 치러보니까 한번 대선을 치를 때 이 정도 돈이 드는구나. 이제 그때 이제 좀 실무적인 감을 좀 잡았죠. 그래서 앞으로 대선을 하는데 아마 경험은 좀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돈을 좀 많이 썼는데. 네. 이제 보내드려야 되지만 딱 중요한 질문 하나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문제에 관련해서 그 일반인들 시각은 이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쨌든간에 지역에 그 우리 의사들을 수요로 하는 사람, 수요자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예. 그리고 뭐 이제 필수 의료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네. 뭐 산부인과라든가 뭐 소아청소년과라든가 이런데 뭔가 좀 의사들이 뭐 기피한다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의사 수가 적은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러면 이게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해법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그러면 의사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독립적 진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에서 11년이 걸려 최소로 잡아도 수련 10년에서 기간이 그렇다는 거죠. 예, 네. 의대 교육 6년,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4년 또는 5년이기 5년. 때문에 네. 예, 군대를 안 갔다 온 여자 의사가 처음에 나왔을 때가 10년에서 11년 정도, 예, 그 정도 독립적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가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당장 그 필수 의료 문제, 지역 의료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응급 의료 문제 그런 대안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보험 수가 조정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들의 그런 위험한 각종 시술이나 어떤 진단 처방을 하는 그런 의사들의 어떤 치료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거 이건 선진국에서 이런 것은 이 관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민사적인 배상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사처벌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런 것을 해야 되고 건강보험 수가 조정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수가를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올릴 수는 없거든요. 이게 전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어느 나라를 원하고 국민들의 돈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재정이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누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그래도 잘 만들어진 제도란 말이에요. 이 의료제도를 잘 만들고 운영하는데 도대체 그럼 어떤 분야가 가장 큰 공이 있느냐? 저는 국민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 어려운 이 정말 강제로 돈을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를 그래도 계속해서 납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재정이 운용이 되는 거다. 네. 그래서 건강보험 수가를 마냥 높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세금 조세를 투입해서 지원 제도도 또 만들어줘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우회적인 방식으로. 필수과에 대해서. 지역에 산부인과가 들어가는데 산부인과가 분만할 병원이 없다. 왜냐? 지금 애도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분만할 병원을 만들어놔도 병원 유지가 안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수지가 안 맞겠죠. 그러니까 그 병원을 있고 싶어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정부 지원, 조세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수가 조정만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의료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응급의료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의사들의 분포 지금 우리나라에서 10만 명 활동 의사 중에서 약 3만 명이 피부 미용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성형 미용에 다 성형외과 전문의 미용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라요. 의사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3만 명 중 상당수를 그런 필수과로 충분히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의료는 지역에 환자가 있어야 의료기관도 의사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달체계 개편을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진료권을 예전같이 설정을 해서 지금은 국민이 원하면 누구나 그냥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 다 이제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결국 그런 논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진료권을 설정해서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여기에서 어떤 역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한계가 있는 부분을 올려가고 의료 이용을 현재같이 무제한적으로 환자들이 의료 이용을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오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를 만들려면 전달 체계 개편을 좀 과감하게 해서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지역의 환자들이 많이 생겨야
당연히 거기에 지역 의사, 지역 의료기관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실제 전문적인 저희들이 대안들은 다 갖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요. 정권, 정부, 국회가 돈을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코 안 풀고 손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돈을 쓰지 않고 되는 일은 없거든요. 아니, 그렇겠죠, 당연히. 예, 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조세 그리고 건강보험에 급격히 오르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올리고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또 어떤 재정 정책을 통해서 줄이고 하면서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제도적인 그런 부분 장치를 만들어서 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 4년 하면 그 달라질 수 제도가 있다. 그 제도를 저는 확실히 정착시킬 자신이 있거든요. 단 기재부에서 그런 재정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기재부가 안 된다고 우리나라 다른 부처들이 아무 일도 못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의대 정원 확대 이슈와 그리고 정치 현안을 가지고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님 모시고 긴 대화 나눠봤습니다. 또 오늘도 야간 진료 가시나요? 아닙니다. 오늘 없는 날이에요? 네. 쉬는 날입니다. 네, 오늘 긴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한번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